역사상 최강의 전투민족.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지만 전 세계를 감동시킨 전사들이었습니다. 미국 병사들은 한국군과 함께 싸운 그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전장을 지배하며 적에게는 공포였고 우리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가난했던 조국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동료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 남은 물과 음식을 나누어주며 버텨낸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으로서 지닐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용기와 희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리 속에서도 전우애와 인간다움을 지켜내는 전사는 더욱 드뭅니다. 한국군은 적들에게는 공포의 상징, 동맹국들에게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설적인 전사들, 그들은 전쟁 이후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그들의 희생은 충분히 인정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이름은 너무 빨리 잊혀졌습니다. 베트남 전쟁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가 취재를 하며 잊어서는 안 되는 그들의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이 만들어낸 지금의 역사를 세상에 다시 전하기 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릭 스콧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살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제작한 작품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혹은 도시 속 숨겨진 이야기 같은 비교적 가벼운 소재들이었죠.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전쟁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저는 할머니 집을 방문할 때마다 이상한 감정을 느끼곤 했어요. 마치 오래된 책장을 열 때 나는 그 특유의 먼지, 냄새와 함께 시간에 갇힌 이야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번 방문도 그랬죠. 시애틀 교회에 자리 잡은 조그만 집. 할머니는 앤드류 스콧,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이 집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할머니 집을 정리해드릴 계획이었어요. 이제 이 오래된 물건들은 좀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낸 건 먼지로 뒤덮인 상자였는데 그 속에 낡은 책과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죠. 그 사진들은 제게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찍은 전쟁터의 모습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였고 평생 동안 그 경험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른 종류의 기록이 있었어요. 바로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은 손때가 묻어 노랗게 변색된 상태였어요. 겉표지에는 할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1968년 베트남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 같다. 적들은 사방에 있고 물과 식량은 이미 떨어진 지 오래다.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정신도 흐려진다. 내가 이곳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혹시라도 이 노트가 발견된다면 꼭 내 아내와 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나의 아들아. 함께한 모든 순간이 너무도 소중했고 무엇보다 정말 많이 사랑했다. 내가 살아남아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내 마지막 생각은 오직 너희뿐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전우들은 끝까지 나와 함께 싸우며 나를 살리려고 했다. 그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쓰러졌을 것이다. 그들은 내 형제였고 내 희망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너무도 감사하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미안하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나 가슴이 아프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길 바란다. 내 목까지 웃고 내 목까지 사라져야 한다. 이 유언이 너희에게 닿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소원이다. 그날의 기록은 계속해서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할아버지와 그의 부대가 베트남 정글 한가운데서 북베트남군의 매복에 걸려 고립된 상황은 처절하고도 긴박했습니다. 도망칠 길도 살아남을 희망도 없던 그 순간 한국군이 등장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글 속 고립된 상황에서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고 느낀 순간 그들이 나타났다. 총성이 울리는 전장 한가운데 그들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마치 뒤가 없는 것처럼, 마치 마지막 싸움인 것처럼
처절하고도 담담하게 전투에 임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직접적으로 한국군 병사들과 만났던 장면도 나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순간이 자신의 생을 바꿔놓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한 병사가 다가와 나에게 물을 건넸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괜찮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병사의 손은 부상으로 피투성이었다. 나는 물을 받으며 울 뻔했다. 그들은 자신보다 우리를 더 걱정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군이 미군 부대를 안전한 곳으로 이끈 후에도 그들의 활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적들이 또다시 반격을 시도했을 때 한국군이 앞장서 싸우며 방어선을 구축했던 일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읽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묘사된 한국군은 그저 전투에 능한 병사들이 아니라 동료의 생명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영웅들이었어요. 나는 그들의 이름도 그들이 돌아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평생 그들을 기억할 것이다. 이 문장을 읽으며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존경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베트남 전쟁 속에서 묵묵히 싸운 한국군이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한 번도 가족들에게 베트남에서 겪은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일기장 속에선 너무나 솔직하게 그 전쟁터에서 한국군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할머니, 이 일기장 할아버지께 정말 중요한 거였네요. 할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할아버지는 항상 말했어. 자신은 행운아였다고. 그리고 그 행운의 절반은 그 한국 병사들이 만들어준 거라고.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들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적힌 한국군의 이야기는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지만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질 않았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참전 용사들이 모이는 작은 모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전쟁의 흔적과 역사가 가득한 장소였어요. 벽에는 낡은 군복과 메달, 당시 찍힌 흑백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연로하신 참전 용사들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시간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강렬하고 흔들림이 없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에릭 스콧이라고 합니다. 제 할아버지가 베트남에서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처음엔 다소 경계하시던 분들이었지만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곧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베트남에 간 이유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베트남에 가면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신 분은 당시 맹호부대 소속으로 참전했던 박종수 씨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지만 그 웃음 뒤에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말은 예상 밖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군이 냉전시대 자유진영의 방어를 위해 싸운 영웅으로 기억되곤 했지만 그들의 속사정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당시 우리는 너무 가난했어요. 저는 논 한 평 없는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베트남에 가서 번 돈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떠났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용사들도 하나둘씩 말을 보탰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난했던 시절 군인으로서 해외 파병은 가족을 위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때 제 월급은 고작 몇백 원이었어요. 그런데 베트남에 가면 미국에서 주는 수당이 하루 1달러 넘게 나온다더군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출정은 단지 국가적 명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절박한 생존의 문제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조국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참전 용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떠난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벌어온 외화가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쓰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땐 우리 모두 가난했지만 이 돈으로 나라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몸부림쳤는지, 그 과정에서 개인들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그래도 솔직히 말하자면 전쟁은 끔찍했어요. 한 참전 용사는 손을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러 갔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전투에서 많은 동료를 잃었고 돌아와서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했어요. 그들은 시대가 만들어낸 영웅이었고 동시에 피해자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면서도 가슴속에는 늘 가족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듣던 중 한 단어가 유독 제 귀에 꽂혔습니다. 안케패스. 그곳은 베트남 중부의 중요한 전략 요충지였고 한국군이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전투 중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안케패스 전투라고 들어봤나? 한 참전 용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묵직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듣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립된 미군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됐어. 북베트남군은 이미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고 그들은 우리를 함정으로 몰아넣으려 했지. 하지만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었어. 고지를 내주는 건 곧 모든 병사들의 생존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는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설명했습니다. 북베트남군은 고지에서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 한국군과 미군을 매복으로 몰아넣고 전력을 분산시키며 공격을 퍼부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군은 적의 공격에 맞서 끝까지 고지를 지키며 미군의 철수를 돕는 임무를 수행했죠. 적은 우리를 사방에서 몰아붙였고 전투는 며칠씩 이어졌어. 날씨는 40도가 넘었고 물은 거의 바닥났지. 그 고지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버텼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들이 떠올랐습니다. 폭발음과 총소리, 계속되는 적의 공세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병사들의 처절함. 전투가 시작된 첫날, 한국군 소대가 고지를 되찾기 위해 기습 공격을 감행했지만 적의 매복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소대장이 이렇게 외쳤지. 끝까지 버틴다. 물러설 곳은 없다. 참전 용사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비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진 한가운데 고립되어 있었고 물과 식량이 끊긴 상태로 며칠을 버텼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부상당한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적의 공격에 맞서 싸우던 병사들 중 다수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그 와중에도 서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요. 한 병사가 부상당한 동료에게 자신의 마지막 물 한 모금을 건넸어. 그걸 보면서 나는 그게 전쟁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싸움 같다고 느꼈지. 우리는 군복을 입은 형제들이었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전투민족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그날 저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한 제 결정이 더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전투와 전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이야기를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서는 제게 박종수 씨가 불렀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여도 당신 같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기억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요. 며칠 후 저는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안케패스를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였죠. 참전 용사들이 말했던 고지로 향하며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정글은 여전히 울창했고 고지는 가파르면서도 거칠었죠. 베트남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났을 때 제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싸움만을 했을까? 아니면 전쟁 속에서도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을까? 저는 그들이 주둔했던 마을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고되고 길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좁은 도로를 지나 마침내 도착한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죠. 저는 한국군이 주둔했던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외국인인 제가 찾아온 것이 조금 경계스러웠는지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기억 속 이야기가
하나둘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베트남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군이 이곳에 주둔했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그들을 무서워했어요. 그들도 군인이었고 총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는 한국군이 마을에 세운 학교와 병원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곳에 있던 아이들은 그때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에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작은 병으로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한국군이 보여준 인간적인 면모와 주민들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마을 주민들은 전쟁 속에서 겪은 아픔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전쟁이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총과 폭발음이 있는 곳에서 완전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중년의 주민이 끼어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군이 대민 활동을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군인들이 전쟁 중에 보여준 모습이 항상 좋았던 건 아닙니다. 가끔씩 너무 거칠게 군 행동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두려워했던 것도 있었어요. 저는 놀랐지만 이 이야기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군이 주민들에게 의심을 품거나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한국군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주민은 한국군이 마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따뜻한 행동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들은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군이 보여준 인간적인 면모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잔혹함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기억도 여전히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줬던 건 맞아요. 하지만 전쟁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게 군인이든 주민이든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한국군의 대민 지원 활동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빛나는 희망이었던 것은 분명했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자 한 할머니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끝난 지금 한국은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죠. 우리는 과거를 잊을 수는 없지만 그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쟁의 빛과 어둠, 그 모두를 담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한국군이 남긴 빛과 그림자를 함께 조명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베트남 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막연한 질문에서 출발했어요.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싸우며 한국의 미래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그런데 자료를 조사하고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그 답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경제 개발 계획은 야심찼지만 그 자금 조달은 늘 문제였죠.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베트남 파병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군의 참전을 대가로 전투 수단과 군수 계약을 통해 막대한 외화를 한국으로 유입시켰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얻은 외화는 당시 외환 보유고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했어요. 그 돈이 없었다면 한국의 산업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딜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 숫자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 참전으로 인해 한국은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얻었고 이 자금은 국내 산업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군이 베트남에 가져간 군수품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던 물품들이었지만 점차 국산화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한국의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캔 김치부터 전투화, 군복, 심지어 무기까지 한국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기술력이 쌓였고 이것이 현대 한국의 제조업 성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당시의 기술 개발과 제조 과정은 군수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은 전쟁 이후 한국의 자동차, 철강, 조선업과 같은 중화학 공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그룹, 대우그룹 같은 대기업들이 이 시기에 베트남 건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해외 진출의 경험을 쌓았고 이후 중동 건설붐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와 한국군 병사들이 치열하게 싸웠던 그 정글의 전투는 단지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희생은 오늘날 한국 경제의 성장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있었던 겁니다. 특히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으로 인해 도입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은 한국군 자체의 현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은 당시 브라운 각서라는 협약을 통해 한국군에 최신 무기와 장비를 제공했으며 이는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방위산업의 태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군사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군이 제공한 신무기와 장비는 한국군의 전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한국은 미국의 기술 지원을 기반으로 국산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할아버지와 그의 전우들이 대한민국의 현재를 만든 숨은 주역들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단지 생존을 위한 싸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땀과 피가 한국의 경제, 산업, 군사력의 기틀을 다졌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이런 나레이션을 썼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정글에서 싸웠던 병사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이 누리는 번영의 밑바탕이다. 그날 밤 저는 베트남에서 느꼈던 감정과 한국에서 배운 역사적 사실들을 모두 하나로 엮으며 이 다큐멘터리가 전쟁 이야기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만든 역사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한국 참전 용사들의 과거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용맹하고 희생적이었는지를 깨달은 저는 그들의 현재 삶도 궁금해졌습니다. 과거의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처음으로 만나게 된 참전 용사는 70대 후반의 정종만 씨였습니다. 그는 당시 맹호 부대의 일원으로 베트남에 참전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거실 한쪽에는 약봉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 씨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무릎을 잡고 힘겹게 숨을 고르더군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허리와 다리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는 게 아니죠. 전쟁터에서 맞은 고엽제 후유증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피부는 가려워 긁다 보면 피가 나고 장기는 점점 망가져가요. 몸이 여기저기 아파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고엽제. 전쟁 당시 미군이 정글을 없애기 위해 살포한 제초제였습니다. 그 물질이 한국군 병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참전 용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손을 천천히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뿌려지던 그 독약을 몸으로 맞았어요.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죠. 하지만 그게 내 몸을 이렇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를 보내면서 나라가 발전한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때 싸웠던 이유가 뭔지조차 잊혀진 것 같아요. 이젠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정부의 지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매달 나오는 지원금으로는 약값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알릴 힘조차 없는 듯 보였어요. 다음으로 만난 참전 용사는 김학철 씨였습니다. 그는 정 씨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 당시 맹호 부대에 속했지만 그의 상처는 더 깊었습니다. 전쟁 중에 입은 부상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죠. 밤마다 그때의 꿈을 꿔요.
정글에서 들리던 폭발음과 동료들의 비명소리가 여전히 생생하게 들립니다. 눈을 감으면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들기가 무섭습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이 일상생활까지 망가뜨렸고 그로 인해 사회에서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전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전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전쟁이죠. 그의 말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지만 지금은 조국으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엽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참전 용사들은 점점 더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은 후유증과 희생에 대해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참전 용사들이 과거의 영웅으로만 기억되고 현재의 문제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단지 전쟁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현재에도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제 할아버지 앤드류 스콧과 함께했던 전우들 중 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죠. 할아버지가 남긴 일기에는 전쟁 중 그와 함께했던 전우들에 대한 언급이 종종 나왔습니다. 존 윌리엄스. 그는 현재 플로리다 주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은 후 저는 바로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집, 정원에는 오래된 나무 그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정원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며 저를 반겼습니다. 에릭, 내가 앤드류의 손자라니 정말 반갑구나. 존은 두 손을 내밀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주름이 가득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에요. 제 할아버지와 한국군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요. 존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 한 잔을 건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앤드류와 나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공유했지. 전쟁이라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말이야. 우리는 죽음을 각오했었지. 그 상황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다고 봤거든. 적은 사방에서 우리를 조여오고 있었고 우리는 완전히 갇힌 상태였어. 존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처음엔 적이 더 다가오는 줄 알았지. 그들은 한국군이었어. 정글을 누비는 그들의 움직임은 정말 경이로웠어. 그들은 적들을 하나씩 처리하며 우리에게로 다가왔고 결국 우리를 구출해냈지.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한국군 병사가 우리에게 마지막 물과 식량을 건네던 순간이었어. 그는 자신의 목까지 우리에게 주더군. 그가 누구였는지는 몰라. 이름도 알지 못하고 하지만 그 순간만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가 한국군에 대해 느꼈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존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항상 한국군을 존경했어. 그날 존과의 만남은 제 결심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한국군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것이 제 임무라는 걸 깨달았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할아버지가 남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어쩌면 그것이 이번 여정을 시작하게 만든 할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인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할아버지의 묘비는 시애틀 외곽의 작은 공원 묘지에 있었습니다.
잔디가 깔린 언덕 아래에 정갈이 놓여있는 묘비를 보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다큐멘터리의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다큐멘터리의 시작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중간은 한국군과 전우들의 용맹으로, 끝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희생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역사의 빛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문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문화를 금지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며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금지할수록 한국 문화를 보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 영화 속에는 자유와 창의성,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즐기는 콘텐츠를 넘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라고 말하는 중국어 대생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페이라고 해요. 이름이 조금 독특하다고요? 부모님이 제 이름의 비처럼 맑고 자유롭다는 의미를 담았다면서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제 삶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걸 깨닫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자라면서 한국은 제게 그저 작은 나라, 그리고 우리보다 덜 발전된 시끄러운 나라였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텔레비전에서나 학교에서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늘 비슷했거든요. 그들이 만든 것들은 우리 것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 그 나라가 클 수 있었던 건 서양에 기대서야 가능한 일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주변에선 한국 드라마나 노래가 마치 암묵적인 금기처럼 여겨졌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제게 몰래 USB를 건넨 적이 있어요. 이거 꼭 봐야 해. 미쳤어. 완전 감동이야. 내용을 물었더니 한국 드라마라고 하더군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한국? 걔네가 드라마를 잘 만든다고. 에이, 뭘 또 감동이야. 그리고는 그 USB를 집에 던져두고 한동안 잊어버렸죠. 한편으로는 정말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땐 제 세계의 중심은 중국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의 의문이 남았어요. 그 의문은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커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내에서 한국 콘텐츠는 여전히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VPN 없이는 드라마나 K-팝 영상을 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룸메이트가 밤늦게까지 노트북을 붙잡고 뭔가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 화면에선 낯선 한국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너 지금 뭐 보고 있어? 쉿. 한국 드라마 정말 짜릿해. 주인공이 죽을 때까지 불의와 싸워서 결국 이기는 이야기야. 넌 왜 이걸 안 봐? 너무 재미있는데. 친구의 표정은 진지하고도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죠. 그까짓 거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냐? 우리 드라마가 훨씬 잘 만들어. 그렇게 말은 했지만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어요. 왜 한국 드라마를 보려면 이렇게 숨어서 봐야 할까? 그날 밤, 저는 가볍게 검색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라고 검색어를 입력하는 순간 화면에 뜬 차단된 페이지를 보고 화가 치밀었어요. 도대체 왜? 중국의 검열이 한국 콘텐츠에 이렇게까지 철저하다는 게 그제야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VPN을 사용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였지만 그게 마치 금기를 어기는 행위처럼 느껴져 섣불리 시도하지 못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해외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이 돌아올 때마다 입을 모아 말했거든요. 중국에서 배운 한국, 전부 거짓말이야. 한국은 정말 다르더라. 한 친구는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자유로운 곳이야.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창의력이 넘쳐. 그 나라에 가보면 왜 우리는 이런 걸 못할까? 싶을걸.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유롭다니. 창의력이 넘친다고. 그게 말이 돼요?
학교에서 배운 한국은 겨우 한두 가지 산업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왜 그들은 한국을 다녀오거나 외국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 친구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배워온 정보가 왜곡된 걸까? 누군가가 한국을 비난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이상한 혼란을 느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질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 혼란을 더욱 키운 건 어느 날 룸메이트가 몰래 본 뉴스 장면이었어요.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해외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영상이었죠. 화면 속 사람들은 환호했고 수천 명의 외국 팬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더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그때부터였어요. 머릿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정부는 한국 콘텐츠를 이렇게 철저히 막는 걸까? 왜 사람들은 그걸 몰래 보고 싶어 할까? 그리고 왜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이 가짜라고 말할까? 이런 의문이 쌓여갈 때마다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어쩌면 제가 그동안 믿고 있던 게 전부 잘못된 건 아닐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어떤 곳일까? 그 작은 나라가 가진 힘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막아야만 했던 걸까?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의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진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들이 왜 그렇게 매력적이고도 두려운 존재가 되었는지를요. 그날 밤, 저는 결국 VPN을 켰어요. 막힌 길은 돌아가면 되는 법이니까요. 한국 드라마 추천이라고 검색했을 때 화면에는 수많은 드라마들이 떴어요. 마치 금단의 열매를 앞에 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의 눈을 사로잡은 건 친구가 강력 추천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제목부터 이상하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클릭하는 순간부터 제 세계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드라마는 평범한 계약직 사원이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렸어요. 주인공 장그래는 바둑을 두다 실패하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냥 회사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첫 화의 엔딩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 다만 완생을 향해 나아갈 뿐이다. 드라마의 대사는 한국어였지만 그 뜻이 이상하리만큼 제 마음에 박혔어요. 불완전하지만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저는 그동안 완벽하지 못한 제 자신을 늘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장그래는 말없이 무시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저와 겹쳐 보였어요. 누군가에게 저는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였거든요. 그 후에도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본 건 태양의 후예였어요. 이름만 들어도 유명하다고 해서 클릭했죠. 화면 속 주인공 유시진 대위가 위험한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며 한 마리 저를 또 한 번 멈춰 세웠어요. 살려야 할 사람은 반드시 살린다. 그것이 나의 의무니까. 그 한마디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제 주변에는 의무라는 단어를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대사는 군인의 의무를 넘어 자기 자신을 믿고 책임지는 것처럼 들렸어요. 한국 드라마는 왜 이렇게 대사 하나하나가 강렬할까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마주보는 그들의 모습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다음으로 본 드라마는 비밀의 숲이었어요. 이 드라마는 부패한 권력과 맞서는 이야기를 다뤘는데 너무나 현실적이었어요. 주인공 황시목 검사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세상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가만히 있는 것도 죄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세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죄라고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대사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찔렀어요. 한국 드라마를 본 이후로 제 안의 세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재미있어서 보기 시작한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그들이 말하는 대사 하나하나가 마치 제 삶을 비추는 거울 같았거든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야. 현실의 한국은 이럴 리 없어.
그런데 이 의심을 뚫고 들어온 건 다시금 한국 드라마 속 인물들이던가요? 아니요. 이번엔 케이팝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제게 이어폰을 껴보라고 했어요. 너 BTS 몰라? 이 노래 꼭 들어봐. BTS라니. 한국 아이돌이라면 그저 예쁘고 멋진 얼굴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이어폰을 낀 순간 제 예상은 산산조각 났어요. 단순한 가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대단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말을 한국 아이돌이 한다고 저는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주어진 길을 따라가고 가족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돌들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음악을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K-팝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음악 같았어요. 화려한 무대와 절도 있는 안무, 강렬한 음악 속에 담긴 메시지는 생각보다 깊었어요. 어느 날 저는 BTS가 유엔에서 연설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영상에서 멤버 RM이 말했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고요. 저는 가만히 화면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흘렀어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파헤치기로 했어요. 드라마, 영화, K-팝에 이어 이번엔 한국의 역사와 경제 발전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VPN을 통해 접근한 해외 뉴스와 유튜브 영상에는 제가 몰랐던 한국이 가득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전쟁 폐허에서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성장했을까? 화면 속에는 한국의 과거 모습이 나왔어요. 1950년대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폐허였죠. 그런데 지금은 기술과 문화, 경제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든 건 한국의 교육열과 도전 정신이었어요. 영상에서 한국의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영상을 보던 중 한국의 한 CEO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한국은 사람을 믿었어요. 개인의 가능성을 믿고 각자의 꿈을 응원하는 사회였어요. 반면 저는 그동안 제 삶을 제 자신이 아닌 타인의 기대와 시스템에 맡기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해 깊이 알수록 저는 혼란과 감동 속을 오갔어요. 마치 제가 살던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 태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제 안의 질문은 이제 멈추지 않았어요. 왜 우리에게 한국은 금기시되었을까? 왜 그들은 막으려고만 했을까? 어쩌면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유와 창의성이 두려웠던 걸지도 몰라요. 한국을 막는다고 해서 그들의 문화와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금지를 뚫고 더 강렬하게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버릴 사건이 일어났어요. 대학교 수업 중이었어요. 교수님은 경제학 강의를 하면서 한국을 예로 들었어요. 한국이 고도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인 것뿐이지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이유 없이 뛰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교실 안엔 웃음소리와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다들 저 말이 당연하다는 듯이 수긍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러페이, 무슨 질문 있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목구멍 끝까지 올라온 말을 꾹 참을 수는 없었어요. 교수님, 한국이 정말 운이 좋아서만 성장했다고 생각하세요?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 저를 쳐다보았죠. 교수님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은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누구의 도움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교실 안엔 또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몇몇 학생들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교수님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친구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너 아까 뭐야? 한국이 그렇게 좋으면 한국 가서 살지 그래.
그 말이 얼마나 가시처럼 박혔는지 몰라요. 저는 친구를 노려보았어요. 내가 언제 한국을 좋다고 했어?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친구는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비웃으며 가버렸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왜 한국을 좋게 말하는 순간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한국 콘텐츠에 대한 갈증은 막을수록 더 커졌어요. 마치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말이에요. 저는 몰래 드라마와 케이팝을 찾아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주변에도 한국 콘텐츠를 보며 위로받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죠. 러페이, 너도 그거 봤어? 우리는 그거라고만 말해도 알아들었어요. 모두가 VPN으로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접하면서도 밖에서는 입을 다물었어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컴퓨터에 VPN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불법 외국 콘텐츠 시청 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게시물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금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불안함 속에서도 우리들만의 작은 저항은 계속됐어요. 어제 더 글로리 봤어? 미쳤어, 진짜. 친구의 귓속말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재미있는 건 아무리 검열을 강화해도 한국 콘텐츠를 보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VPN을 쓰면 정부의 눈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막으면 막을수록 사람들은 더 열광했어요. 마치 그걸 통해 금지된 자유를 찾는 것 같았어요.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화는 막을 수 없어. 이렇게 막으면 더 보고 싶어지거든. 정말 그랬어요. 한국 콘텐츠는 우리에게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들, 그리고 사랑과 꿈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것들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들이었죠. 이런 열풍을 보는 정부는 더욱 강하게 통제하려 했어요. 인터넷 검열은 더 강화되었고 한국 관련 단어를 검색하면 대부분 차단됐어요. 한국 뉴스도 볼 수 없게 되자 우리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왜 한국 콘텐츠를 막으려고 하는 걸까? 그 답은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한국 문화에는 자유와 개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왜 정부가 그토록 한국을 막으려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문화를 수용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변화하고 싶었으니까요. 한국의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제 인생을 제 손으로 개척하고 싶었어요. 제 목소리를 내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어요. 대학에서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공지가 뜬 거예요. 목적지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에 간다.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그동안 한국을 드라마와 음악, 영상 속에서만 봐왔던 제가 직접 그곳에 갈 수 있다니요. 머릿속에 그동안 봐왔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서울의 화려한 도시, 도전과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요. 결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은 분명 반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왜 하필 한국이야? 라는 말을 들을 게 뻔했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내는 날, 제 손은 떨렸어요. 하지만 마지막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합격 소식이 도착했어요. 러페이, 너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게 됐어.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 인생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설레었어요. 한국어로 된 표지판과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게 반짝였습니다. 건물마다 걸린 화려한 광고판,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 그보다도 더 감동적이었던 건 그들의 얼굴에 서려있던 자유로움이었어요. 학교에 도착하고 수업을 듣기 시작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토론 시간에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면
모든 학생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엔 낯설었어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해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토론 시간에 손을 들고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러페이, 좋은 생각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진 생각이 처음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늘 타인의 기대와 체면 속에 갇혀 살던 제가 이렇게 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인정받는 순간이 오다니요. 마치 가슴속에 묶여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 의견도 가치가 있을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은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평소와 달랐지만 대학 식당의 셀프바가 저를 이렇게까지 충격에 빠뜨릴 줄은 몰랐어요. 겉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식당일 뿐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제 사고방식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점심시간, 한국인 룸메이트 지혜와 함께 학교 식당을 찾았어요. 계산대 옆에 셀프바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밥, 국, 반찬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여기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면 돼. 지혜는 자연스럽게 접시를 들고 작은 밥 한 덩이를 담더니 반찬도 조심스럽게 골랐어요. 이거 마음대로 가져가도 돼. 제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떨렸어요. 중국에서도 뷔페 같은 곳은 있지만 마음껏 가져가라는 시스템은 늘 혼란으로 이어지곤 했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최대한 쟁여가곤 했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가야 한다는 마음 때문일까요? 꼭 먹지 않을 거라도 접시에 가득 쌓아두곤 했어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의 모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모두 필요한 만큼만 음식을 가져가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밥을 아주 조금만 담았고 누군가는 반찬 한두 가지를 조심스레 접시에 옮겨 담았어요. 심지어 남긴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장면이 너무 낯설었어요. 이게 뭐지? 정말 저렇게 조금 가져가도 괜찮은 건가?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반사적으로 밥을 가득 퍼담았어요. 반찬도 접시가 넘칠 만큼 쌓아 올렸죠.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나중에 부족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 하지만 자리에 앉아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접시 위에 쌓인 반찬들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도 금방 식었고 지혜가 제 쪽을 보며 웃음을 참는 게 보였어요. 왜 그렇게 많이 가져왔어? 그냥 혹시 부족할까봐. 그때 옆 테이블에 한국 학생들이 밥을 다 먹은 뒤 식판을 반납하며 했던 말을 들었어요. 남길 거면 애초에 가져오지 말지 아깝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접시 위에 남아있는 음식들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중국에서 저는 늘 많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많이 가져가야 여유가 있고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책임지듯 먹는 게 당연했어요. 남기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가져온 풍족함은 결국 낭비였다는 걸요. 한국에서는 자율적인 선택이 곧 책임감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막거나 제 접시를 검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 절제했고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에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가져온 건 왜일까?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었을까? 한국의 셀프바는 밥을 담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평생 배워온 생각과 태도를 시험하는 거울 같았어요. 제가 가진 사고방식이 틀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이 존재한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작은 선택이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세상을 바꾼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제게 잔소리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어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것. 그건 어쩌면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기도 했어요. 과시가 아닌 절제, 부족함이 아닌 충족을 아는 것. 그리고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어요. 학생, 어디에서 왔어? 저 중국에서 왔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멀리서 고생 많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 그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중국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낯선 이에게도 따뜻함을 전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웠어요. 지하철에서 내리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따뜻함이구나. 사람들은 서로를 무시하거나 경계하지 않고 작은 말과 행동으로 위로를 건넸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전하는 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 그리고 제 자신을 믿는 법을요. 한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문화를 만들었고, 저도 그 문화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얼마 전, 저는 서울의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수많은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갈 거예요. 이제 제 꿈은 분명해요. 저도 제가 살아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본 자유와 창의성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요. 곧 중국으로 돌아가지만 한국이 제게 알려준 그 메시지를 잊지 않을 거예요. 문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자유와 창의성은 막을 수 없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